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글을 읽고 수많은 영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반대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에게 수많은 행동을 하고 수많은 말을 전합니다. 그 모든 만남과 모든 이야기, 모든 말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절대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마야 안젤루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이나 행동은 기억하지 못해도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기분을 느끼게 했는지는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감정이 기억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상처받기 싫은 것처럼 누군가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하고요. 내가 친절을 받고 싶은 것처럼 남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월 19일 금요일, 벌써 1월도 거의 3분의 2가 벌써 지나갔습니다. 2024년 1월이 3분의 2가 벌써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한 주 마무리는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 하시면 좋죠. 건강보험료 가입자 중에서 30% 넘게 차지하는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도 같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정부가 이 피부양자의 비중을 좀 낮추는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부담이 또 커질 수도 있겠죠. 주요 쟁점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도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습니다. 통신에 연결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공지능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스마트폰.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공개를 했죠.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나가면서 또 선물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이 고기 좋아하는데 돈 주고 고기를 산 게 아니라 돈 주고 기름을 샀다라는 논란이 최근에 좀 뜨겁습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유통 가공업체가 살코기보다 비계가 더 많은 이 고기를 팔아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또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 있죠. 지역에다 기부를 하면 그 지자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는데 그중에 이 고기를 답례품으로 제공했는데 역시 비계가 더 많았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설 성수기를 앞두고 축산물 품질도 점검한다라고 하는데요. 돼지고기의 한 부위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살을 좋아한다라고 하는데요. 지글지글 특히 이거 구우면 기름이 좀 많이 날리는 단점이 있긴 한데 그걸 다 이제 맛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고기, 돼지고기의 부위를 세 글자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커피와 케이크 쿠폰을 포함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으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아이고 3444님이 단톡방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홍보했더니 홍보비 받았냐고 하네요. 꼭 청취율 1위 하세요라. 아이 고맙습니다. 3444님. 홍보비라도 저희가 챙겨드려야 되는데 사정이 어려워서 대신에 그 커피 케이크 쿠폰이라도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원탁의 기자들 함께 만나보실까요? 손서구 경제평론가,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비즈워치 박수익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월 여기 계시는 분들 다들 이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 뭐 손서구 평론가는 좀 프리로도 뛰시는데. 저는 이제 작년에 제가 피부양자였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11월이 돼서 그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그래서 저도 뭐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인 대상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건강보험, 사실 건강보험도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건데 정부가 피부양자를 좀 줄인다고 합니다. 현재 1,690만 명 정도, 전체 한 32.8% 정도 된다고 하는데
피부양자를 줄인다.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일단 간단히 피부양자 다 아시지만 이게 건강보험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 네. 저랑 염현석 기자 직장 가입자이고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이 지역 가입자인데 여기서 피부양자는 이제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이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이제 본인이 내지 않고 직장 가입자 같이 내는 건데 이 수치가 사실 최근에도 계속 줄어들고는 있는 통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한 6년, 7년 전만 해도 한 40%가 피부양자였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건강보험료를 실제 내지는 않는 분들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최근 통계는 한 30%까지 그러니까 한 10%포인트 수준으로 내려왔으니까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사실 건강보험 재정 자체가 이제 앞으로 갈수록 좀 이제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가 분석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현재 이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줄이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피부양자로 얹혀가지 말고 건보료를 직접 내세요. 네. 이런 뜻이죠. 네. 그럼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아무래도 일단 염현석 기자. 피부양자의 인정 범위 자체를 확 줄이는 게 네.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보면요. 예. 좀 뭐 넓으면 넓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 보면요. 배우자 이제 사실혼도 포함이 되고요. 직계 존속 물론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직계 비속 배우자의 직계 비속도 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배우자의 또 형제 자매 이렇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사돈의 팔촌까지도 제 밑으로 다 둘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지금 현재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우리 직계들 있잖아요. 네. 요렇게까지만 이렇게 줄이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가족 구성을 네.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런 거고요. 이게 또 그러면 이제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네. 이 기준을 조금 금액을 낮추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건보료를 내도록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이 2022년 9월부터 이제 그 건보료 부가체계 개편이 2단계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제 그 연간 합산 종합과세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이걸 이제 2천만 원 이하로 낮추면서 조금 더 이제 그 피부양자 대상을 줄인 거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제 얘기 잠깐만 드리자면 제가 2022년 9월 말일부로 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언론사 퇴사하고 네네. 기존에 다녔던 이제 언론사를 퇴사를 한 시점이 요 이제 2단계 개편과 약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좀 맞물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직장 가입자에서 어쨌든 탈퇴하고 나니까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그로 가야 되냐라고 이제 문의를 했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보니까 1년 전에 소득을 기준으로 이제 그 자격 그 여부를 심사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직장에서 일단 나왔으니까 프리랜서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는 일단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작년에 하반기 들어서 연락이 다시 오더라고요. 이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될 예정이니까 뭐 라디오라든지 이제 방송 네, 소득이 이제 뭐 생겨서 수입이 이제 생기니까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될 예정이니까 통보를 미리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10월 말일부로 딱 그 11월 하루 전날에 네. 연락이 왔고 이제 지역 가입자로 지금은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게 보험료가 조정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도 좀 악용하시는 프리랜서들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소위 뭐 이제 꼼수 감면이라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예를 들어 소득을 프리랜서로서 소득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해촉 증명서라는 걸 제출을 해서 이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는 이제 이런 분들이 소득이 없는 것처럼 이제 해촉 증명서를 꾸며서 내고 요게 이제 해당되는 규모를 따져보니까 연간 4조 7천억 원이 이제 빠져나가고 해당 소득에 이제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막기 위해서 촘촘하게 이제 이런 필터들을 하는 작업들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겁니다. 어허. 그래요. 이게 사실 그 건보료 부과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막 재산 기준도 있고 소득 기준뿐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또 꼼꼼하게 알고 그 악용하시는 분들도 야 이거 참 공부 많이 하셨겠구나.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박실 기자.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아까 여면석 기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안은 아니고 정부 산하 이제 연구기관에서 연구 용역을 한 결과가 나온 게 현재 우리나라 피부양자가 이제 조금 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위아래로. 예, 위아래로 3대. 그게 위가 직계 존속이 아래가 직계 비속이잖아요. 예. 3대. 그리고 저희 척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친가 외가 포함해서 3대를 다 이론적으로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득이나 재산 조건에 맞아야 되지만 네. 근데 지금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3대까지는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저희 일촌 뭐 싸이월드 일촌이 아니고 법적으로 부모 자식 그 관계 그렇죠. 만 가능. 그러니까 형제 안 되고 지금 형제까지 다 되는데 형제 안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촌이니까 저희 완전 일촌은 아니잖아요. 그쪽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는 형제 같은 경우에도 소득이 없어서 피부양자로 내가 네. 같이 끌고 가고 있었다. 내 그렇죠. 의료보험 카드에 같이 이름이 올려져 그렇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빠지면 나는 그럼 소득이 없는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혜택을 받으란 그렇죠. 말입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게 문제가 이제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저소득층 노인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조부모 3대까지 다 이렇게 네. 올릴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형제 자매 말씀하셨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정부에서 약간 하나의 검토안 중에 하나가 자녀는 일촌인데 이 자녀라고 하더라도 성인이 됐을 때는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는 방안도 지금 여러 거론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경우에 이제 뭐 대학생이나 취준생들 같이 경제적 자립이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게요. 그래서 소득 수준까지 또 이제 종합적으로 네. 좀 입체적으로 봐야 하는 좀 복잡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또 한번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게 결국은 건강보험 재정 문제다 보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제 외국인들도 좀 혜택을 좀 받지 않습니까? 건보 혜택을. 이런 쪽에서 좀 돈이 새 나간다라는 지적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꾸준히 또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들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 많이 거론하는 거는 가까운 나라기도 하고 이제 중국 그 국적의 이제 교포들도 많이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시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뭐 체류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만 다 받고 다시 출국해버리고 이제 이런 사례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건보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일단 그 자체도 논란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 이제 강화된 게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외국인은 국내 가족이 있더라도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라는 걸로 이제 법 개정이 됐고 이게 이르면 이제 올해 3월부터 효력이 발생 이제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이런 과거에 문제가 됐던 것들 소위 의료 마치 쇼핑처럼 이렇게 수혜를 보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런 자격들이 이제 강화가 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완화가 되겠죠. 일단 체류 기간이 길어야 되니까 6개월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이제 잠깐 뭐 여행 왔듯이 갔다가 그런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강화가 됐죠. 그리고 사실 그 외국인들이 그 건보 혜택을 많이 본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외국인들이 낸 돈 그리고 그 혜택한 돈을 빼면 그 부분만은 이제 흑자라고 합니다. 사실상 문제는 그 뭐 중국이라는 나라만 적자다. 그리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 관광이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 의료 관광이 뭐 정말 치료 목적이 아니고 정말 관광적인 뭐 외적인 걸 꾸민다든지 뭐 이런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이 뭐 나간다라는 많은 그런 인식도 좀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그냥 인구가 노령화가 많이 심화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적자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출생되면서 그걸 이제 앞으로 받아줄 게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건강보험 제도가 운영되기 되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지 단순히 이런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퍼주고 있다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더 안전 장치들을 둬야 되겠죠. 조금 하나 아쉬운 점들은 이제 외국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들어가면 의료 혜택을 받을 때 입국 과정에서 그런 세금을 받는 곳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일주일 정도 있었으면 우리가 그 일주일 동안에 너에 있었을 때 뭐 혜택을 해주면 그거에 대한 뭐 어느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일단 내라.
뭐 어떤 방법이든지 좀 국민들이 심정적으로 의심을 가게 되면 그걸 좀 무마해주는 정책도 있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곳간이 비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쌀 몇 톨만 누가 가져가도 사실은 이제 좀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근본은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고. 자꾸 제가 중국을 거론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이제 오해 없이 들으시기 이제 약간의 국민 감정선도 건드렸던 이제 안 좋은 사건도 예를 들면 중국 SNS상에서 이제 한국 건강보험제도 악용하는 꿀팁 이런 게 또 공유가 되고 이런 게 또 국내 보도가 되면서 그쵸. 예 어떻게 좀 감정선까지 건드리는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그렇게 중국의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의 의료 쇼핑을 하는 꿀팁을 알려주면 또 우리는 그걸 막을 이제 방책을 세우게 또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꼭 창과 방패. 예, 그렇죠. 우리가 방패를 이제 들 수 있게끔 그쪽에서 알려주는 거죠. 자, 물론 이제 그게 핵심이라기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이다. 네, 재정.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나이 들어가고 있고 내년도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가 되고 뭐 저출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또 지금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건보료로 이제 지원을 좀 해주는 그런 혜택은 또 넓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향을 그럼 바꾸든지 국민들에게 부담을 더 해야 한다라고 또 설득을 해야 될 텐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몇 년 뒤에 반드시 이제 다가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다룬 바 있던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라는 게 우리 급여의 9%를 직장 기준으로 네.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연금이 1980년대 후반에 도입된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초반에는 예외적으로 낮게 줬지만 계속 9%였고 반면 건강보험료율은 계속 올랐습니다. 오르기는 계속 오릅니다. 지금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7.09, 7.1% 작년하고 이제 동결을 했는데 올해를 제외하면 대부분 계속 올랐는데 다만 이 건강보험료라는 것은 8%까지로 못 박아두고 있거든요. 건강보험법에서 8% 이상을 못 올려요. 지금 한 1%포인트가 남아있어요. 버프가. 그런데 이게 지금 추세로 1년에 조금씩 올리다 보면은 이제 몇 년 뒤에 이 8%에 도달한단 말이죠. 그럼 그때는 이 법을 고치거나 아니면은 그래 국민 정서상 더 못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정부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데 그게 국회 예상 정책처의 자료를 보면은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지금 현재 법상 건강보험료율을 낼 수 있는 한도인 8%에 도달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몇 년 안 남았죠. 지금 한 6년. 그 전에 이미 우리가 법을 고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연금 개혁과 함께 이 건강보험 개혁도 사실은 숙제죠, 숙제. 또 갈수록 더 무거워지는 숙제이고요. 근데 이제 유럽 사례를 들어서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건강보험료율도 8%에 묶어둘 게 아니라 재정이 일단은 지금 딱 눈에 보이게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예를 들어 유럽처럼 혹은 연금보험처럼 국민연금처럼 그 정도 9%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 혹은 두 자릿수까지도 막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급팽창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계속 둘 거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국민적인 저항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국민연금은 그럼요.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개념인 거잖아요. 일정 나이가 지나면. 근데 이제 사실 건강보험료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냥 내고 소진돼 버리는 쓰지 않으면 소진돼 버리는 이제 그런 차원의 보험료이기 때문에 조금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를 것 같고 아쉬운 거는 저희가 아직도 이 건강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그 타협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뀐다는 거죠.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이제 그 국민 건강보험으로 일단 70% 수준까지는 보장이 되도록 보장을 확대했죠. 네, 보장 확대를 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 다 지금 후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마다 이렇게 줄다리기 하듯이 무슨 고무줄 늘렸다 줄였다 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재정이 어쨌든 고갈나는 상황에서 국민들 불안감만 가중이 되고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라는 게 선택이 아니라 거의 이제 뭐 기본적인 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느 누구 하나 이 대타협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나라의 뭐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건강보험으로 보장이 확대되면 당장은 이제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게 초고령 사회에서는 그만큼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또
한계점이 또 있는 거고요. 최근에 정부가 시범 사업으로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밝힌 것 중에 하나가 간병비 있습니다. 간병비. 이것도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됐죠. 왜 가끔 이제 사회면에 나오는 간병 살인이라는 안타까운 일들도 끊이지 않고 있고요. 시범 사업을 뭐 한 7월쯤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2027년부터 뭐 본격화하는 계획이고 이것도 근데 당장 재원을 어떻게 할지는 나오질 않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건보료라는 게 어떤 의료 행위에 대한 그런 대가를 네. 그 환자 측과 이제 정부 측에서 그러니까 공단 측에서 이렇게 나눠서 내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의료 서비스 그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느냐에 대한 이런 상대 급부의 가치를 조금 낮춰주면 사실상 해결이 조금 쉽거든요. 지금 네. 워낙 그런 의료 쪽의 부가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자꾸 이런 수가들이 높아가고 비급여 품목도 자꾸 많아지는 건데 의료계에서는 당연히 이 수가를 우리가 정당한 행위를 하니까 많이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 줄 수 있는 재원은 또 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과부하를 조금을 약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의대 정원을 뭐 넓히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제 첨단 기술들을 이용을 하면 되거든요. 뭐 원격 의료라든지 뭐 간단한 거는 뭐 이런 약 배달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함께 하면 되는데 우리 의료계는 자기들의 이런 뭐 받아야 되는 권리 이런 수가에 대해서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이렇게 다른 쪽에 원격 의료 같은 것도 많이 반대를 하고 시범사업조차 막 반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의료와 관련해서 건보료 재정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며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한 번쯤은 좀 다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때라고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진짜 몇 년 후면 8%도 넘고 9% 이렇게 더 내야 되는데 이거의 저항이 세지면 이 저항을 우리는 이만큼 했는데도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뭐 명분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의료계 자체도 우리가 희생을 하고 있다. 뭐 이게 희생일지는 모르겠지만요. 뭐 그런 정도의 조금 좀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이 문제를 좀 더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크게 보면은 당연히 건보료를 낼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인구 구조는 그 거꾸로 가고 있고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근데 또 디테일하게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지연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치과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에 이민 가신 분들이 1, 2년마다 오셔서 보험으로 치료받고 갑니다. 라는 또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건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는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보장률이 네. 건강보험으로 되는 보장률이 지금 우리가 OECD 전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져요. 거의 꼴찌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 64.5%, OECD 평균이 77%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그걸 70%까지 올리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내놨었던 건데, 저희가 그냥 숫자적으로만 보면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이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는, 다른 걸로 무언가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민간보험으로 계속해서 대체를 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건강보험의 체계 자체, 뿌리 자체가 흔들릴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근데 그렇죠. 우리가 미국식의 어떤 민간 의료 체계를 그렇다고 해서 전면 도입할 거냐? 그거는 사실 미국 사례를 누구도 의료 체계가 제대로 돼 있다라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사회적 대타협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타협이 이루어져서 확실히 재정 어떤 확충을 위한 어떤 그 보험료율을 올린다라든지 아니면은 확실한 어떤 건전화 작업이 병행되지 않으면은 이건 국민연금 문제와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 같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성규님이 틀니나 임플란트 가격도 저렴해지면 좋겠다라고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임플란트도 뭐 건보로 적용이 되는 것들도 나타나고 있고 그럴수록 재정은 더 부담이 돼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긴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고 그래서 이걸 소득별로 좀 차등을 둬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는 돈은 그대로 두더라도
뭐 감기 정도로 병원을 가는 것들, 특히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뭐 한 2, 3만 원 정도 병원비 나오는 것까지 건보료를 또 지원을 하는 게 맞느냐, 또 이런 논의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많은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김혜진 님이 소득 없는 장애인 성인 동생이 제 밑으로 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설마 소득이 없는 장애인까지 피부양자에서 박탈하겠습니까? 설마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진 않아야죠. 예. 그래서 더 이제 언론에서도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1373님,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서 피부양자를 줄여야 하지만 재산 부담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실질적인 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자, 고선영님, 이 돼지고기 아침이지만 한 판 구워볼까나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 경제상식 퀴즈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갑자기 또 배고파지는데 경제상식 퀴즈 그 정답을 생각하면은 침이 안 고일 수가 없습니다. 잠깐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이 고기를 둘러서 비계 논란이 참 하도 많다 보니까 정부가 그래서 품질 관리 매뉴얼까지 발표를 했죠. 디테일합니다. 소포장, 작은 포장일 때는 1cm 이하. 이 정부가 이런 것도 합니다, 여러분. 자, 오겹살은 1.5cm 이하의 지방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면 좋겠다라고 이거는 권고를 한 겁니다. 뭐 이 지방 두께가 두껍다 그래서 뭐 잡아가거나 처벌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실질적인 규제는 되지 않겠다라는 또 한계점도 있는데요. 오죽하면 정부가 이런 매뉴얼까지 내놓겠습니까? 이번 주말은 저도 이겁니다. 예. 이거저거 다 싫으시면 목살 드시면 됩니다. 목살. 전 목살을. 그럼 기름이 적기 때문에 또 맛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고유일님, 오늘 이거 먹으려고 상추랑 고기 사러 가는데 띠로리 오늘 통했네요. 불구맨 이 고기를이라고 보내주셨고요. 강경희님, 비빔면이랑 이거 같이 먹으면 안 느끼하고 술술 넘어갑니다. 지금 점심시간까지 아직 많이 남았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우리 원탁의 기자분들이 제 핸드폰 이렇게 기종을 보면은 지금 3대1로 나뉘네요. 그렇죠? 네. 어디 제품이라고는 딱히 얘기는 안 하겠고요. 삼성전자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심장부 세노제이에서 신제품 갤럭시 S24를 공개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이 그동안에는 이제 기능이 상향 평준화되다 보니까 뭐 카메라 기능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있다 이런 게 가장 또 화제였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기술이 또 나왔습니다. 네. 인공지능 폰이라고 해서 이제 AI 폰이라고 나왔는데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업무량이 한 3배 정도가 됨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제 AI 폰이 나오면 이게 또 몇 배가 더 이게 나오면 조금씩 우리가 업무가 아무 때나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무섭습니다. AI 폰은 사람의 업무를 좀 덜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능률은 올라가는데 또 일이 늘어나. 애니타임 언제 어디서든 네. 심지어 이번에 화제가 되는 게 AI 기능을 넣었는데 통신이 꺼지더라도 심지어 비행기 모드에서도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발표된 건지부터 좀 기술 좀 요약 부탁드립니다. 박수익 기자.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제 31일부터가 판매가 되나 뭐 그렇죠. 그래서 저도 폰을 실제 보지는 못했고, 다만 지금 유튜브 영상도 많이 올라와 영상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되게 두 가지가 저는 눈에 띄는데, 하나는 이 서클 투 서치라고 해가지고 서클 이제 원을 딱 이렇게 인터넷 스마트폰을 보다가 원을 딱 그리면 그걸 바로 이렇게 그 정보를 딱 설명해 주는. 지금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잘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다시 다른 창을 열어서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검색 기능. 네, 있고 또 하나는 뭐 이게 통역, 번역
통번용 문자라든지 전화를 할 때 자동으로 한국어로 얘기하면 영어나 프랑스어나 베트남어로 이렇게 물론 약간의 시차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 한 3초에서 5초 정도 시차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능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연문석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저는 그 통역 서비스라고 하는 게 가장 일단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그 저희가 해외 출장 같은 데 보면 이게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통역이 없이 혼자 취재를 해야 될 때가 간혹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밤에 미리 질문을 준비를 해 갑니다. 그리고 일단 녹음을 합니다. 얘로. 예. 그리고 계속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듣고 예전에 해석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어플들을 이용을 하면 이게 영어로 해놓으면 바로 영어로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글자도 뜨고. 네. 그러면 이거를 번역기에 갖다 붙이면 훨씬 빨라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이제는 영어로 하면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바로 해석까지 돼서 나오는 거 보고 이제 만약에 인터뷰를 해외에서 하면 바로 기사를 올리라고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이 많아졌네요. 확실히. 네. 그러니까 이미지 검색도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어를 거의 실시간으로 네. 그래서 표현하기로는 거의 동시 통역사가 통역을 해주는 그 정도의 시간 딜레이만 있을 뿐 사실상 실시간에 가깝다라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저는 이게 이제 첫 삼성 AI 스마트폰이니까 이게 그동안 스마트폰이 많이 발전해야지만 우리는 이제 하드웨어 입장에서 삼성은 이제 해왔던 거고 사실 네. 이제 그 운영 체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썼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온 디바이스 AI라는 그러니까 기기 자체 내에서 통신 없이도 AI 기능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글 안드로이드에 종속돼 있는 어떤 OS에 종속돼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네. 이제 이게 스마트폰의 활용도라는 게 이제 사실 이제 처음 나왔었을 때 검색한다든지 한 손 안에서 이제 모든 걸 다 연결하고 이제 앱 구동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 더 친밀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확실한 비서 역할을 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통역도 해주지만 이제 회의라든지 뭐 메모 같은 걸 요약해주고 거기에 주제를 뽑아주고 이제 인간이 이제 사람이 고민하고 했었던 부분들을 이제 이 스마트폰 안에 AI 기능을 통해서 이제 다 상당 부분 처리를 하게 될 거고 이제 이거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더 고도화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더 밀착 관계가 더 스마트폰과 인간의 삶이 더 밀착 관계가 더 공고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 삼성이 그 새로 선보인 기능 중에 하나가 뭐 삼성 노트 같은 거 쓸 때 네. 음성을 텍스트로 또 요약해 주는 기능. 네. 이게 어떤 노트인지 요약을 해서 AI 기능으로 이 핵심이 뭔지 보여주기도 하는 기능도 있고요. 뭐 사진을 편집하는 기능도 있고. 근데 그게 통신이 꺼진 상태에서도 스마트폰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새로 선보인 기술이고요. 근데 항상 새로운 스마트폰 나올 때마다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지 않나요? 이번 것도 보니까 가격이 비싸요. 만만치 않네요. 네. 1테라바이트 용량까지 나왔던데요. 예. 그게 200만 원 이제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저는 AI 관련해서는 항상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첨단 기술 그렇게 친화적이 아니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AI의 기본은 학습형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의 데이터들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의 값어치는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 대고 얘기를 해주는 것도 사실 돈을 받고 해야 되는 행위예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어찌됐건 온디바이스 AI면 여기 안에서도 계속 학습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것들이 모여서 그 다음 버전은 더욱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은데 자기네들의 그런 자재값 인상 그다음에 뭐 개발비 정도만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인상을 했다라고 이제 간담회에서 밝혔었는데요. 그 기자 간담회에서는. 네. 근데 그 데이터를 모아주는 소비자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물론 듭니다. 그 데이터가 삼성 건지 구글 건지는 뭐 확실치는 네. 않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도 뉴욕 타임스랑 지금 저작권 때문에 또 소송을 하고 있고요. 박수익 기자. 네. 저도 그 얘기입니다. AI가 사실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뭐 언론사의 여러 가지 기사도 있고 아티스트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그렇죠. 지적재산권이나 초상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 잘 정립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태우 사장이 그 기자간담회에서 네. 지금은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기기 안에 탑재해서 우리가 기기값만 내면 되지만 이거를 별도의 네. 서비스로 유료화시킬 맞아요. 가능성을 시사했거든요. 명확하게 유료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이제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유료화를 뭐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걸러서 얘기는 하긴 네. 했지만 이건 나중에 이제 계속 이런 온디바이스 AI 계속 기기가 발전함에 따라서 여러 기능들이 나올 텐데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역대 이제 전례를 봐도 유료화 길을 가겠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오픈 AI의 챗 GPT를 기반으로 해서 GPTS라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 앱스토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네. 여러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그걸 장터에다 올려놓고 그러면서 스마트폰 생태계가 커진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생태계가 커지는 데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이제 개발사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가 다 유료화가 또 장차될 수도 있는 거고 내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은 얼마나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깔아놓고 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또 생산성, 능률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조금 이제 하드웨어, 기기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지난해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애플에게 좀 내줬다고 합니다. 13년 만에. 그래도 뭐 좀 저가폰도 팔고 하면서 양적으로는 삼성이 1등이었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뺏겼다라는 거죠. 그 의미를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작년 시장 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그 애플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2억 3,460만 대였다라고 합니다. 네.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이 11억 6,690만 대거든요. 여기에서 한 20% 정도를 하는데 삼성이 800만 대가 적었습니다. 사실상 2010년 이후 삼성전자가 항상 1위를 하다가 작년에 처음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네. 이거를 보면 보통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작년에 아이폰 15 시리즈가 인기가 너무 좋아서 많이 팔렸지만 삼성도 여기에 따라서 고가폰 전략을 썼고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가폰 시장에서 많이 점유율을 내줬다라고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샤오미 등 중국에 이제 이런 폰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런 경쟁력이 저가폰이라든지 중저가 시장에서 많이 하면서 삼성이 조금 포션이 조금 줄어든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저가폰이든 고가폰이든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딱 가지는 힘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삼성폰이라는 거는 갤럭시 뭐 S도 있고 뭐 Z 플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호불호가 모델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일반 갤럭시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Z 플립을 좋아합니다. 아, 요즘 또 초등학생들이 네. 네.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자기네들도 그 비싼 접는 스마트폰을 쓰고 싶다고. 근데 아이폰은요. 뭐 맥스가 됐든 좀 저가 모델도 있잖아요. 그 상관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이폰이면 네. 좋아요. 뭐 그 이런 거죠. 차이가 계속 지금 누적된 그 차이가 지금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래 고객들을 잡아놔야 되는데 거기에서 삼성 갤럭시는 좀 약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이번에 온디바이스 AI 폰을 삼성이 조금 선제적으로 내놓은 거는 이제 AI 폰의 헤게모니를 먼저 선점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1위를 당장 뺏겼다 이거가 중요하기보다는 이제 애플 아이폰이 갖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은 거기에 충성 고객층, 아이폰만의 어떤 특유의 혁신성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들이 충성을 해서 많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제 약하다고 봤었고 포지션 자체가. 근데 이제 저는 이런 AI 폰을 먼저 내놓고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가져가는 선점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이게 여태 스마트폰 역사를 보면 서로 이제 애플과 삼성이 서로 이렇게 혁신 경쟁을 하고 또 암묵적인 협력도 하면서 이렇게 시장 자체가 커왔거든요. 아이폰이 처음 나오고 그 뒤로 갤럭시가 나와서 서로 특허 경쟁을 통해서 뭐 스마트폰의 양대 축이 됐고 그 다음에 내놨던 게 삼성이 승부수를 띄운 게 대화면 폰이죠. 근데 대화면 폰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그 이면에는 애플도 거기에 참전을 했기 때문이에요. 맥스 이런 거. 네. 그래서 대화면 폰 시장도 커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카메라 뭐 혁신 경쟁을 했었죠. 네. 근데 그 다음에 삼성이 내놨던 게 접는 폰이잖아요. 네. 물론 일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냉정하게 봤었을 때 폴더블 폰 자체가 크게 성공하진 않았다고 봐요. 일부 중국 업체들만 했었고 근데 성공하지 못했던 건 애플이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AI 폰 자체는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헤게모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애플도 곧 AI 폰을 내놓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서로 이런 식의 AI 폰 혁신 경쟁을 하면서 이 시장 자체가 커질 거라고 보는 거죠. 저도 이거를 전문가한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애플이 AI 폰 이쪽에서 늦을까?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하고 친하죠. 왜냐하면 애플하고 경쟁하는 사람들 우리랑 다 뭉치자 이러면서 이번에도 스마트폰에 구글 그 이미지 검색 기능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게 같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애플은 그걸 혼자서 다 직접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속도에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는 애플이 시가총액에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밀려서 이게 일종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AI를 빼놓고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자분들도 긴장 바짝 하셔야 됩니다.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많아지기도 하고 이제는 AI로 뭐 누구나 또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생성형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기사나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희도 그렇고 많이 긴장을 해야 됩니다. 네. 긴장합시다. 우리 원탁의 기자. 저희 자리에 AI가 앉아 있는 겁니까? 어느 순간 되면? 그래도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제 대체되지는 않겠죠. 네. 다음 주 금요일에 목소리는 제 걸로 해주십시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 비주어치 박수익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손서구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 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계속 AI 이야기, 첨단 기술 이야기가 빠지질 않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사람의 손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 사람의 손이 필요한 그 손길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드는 것. 대표적으로 수제화가 있죠. 다만 또 요즘엔 수제화 안 씻는 분들도 많고 또 시장이 또 변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세계를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직업의 세계 한경자벤조이 강홍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구두 좀 신으세요, 강홍민 기자님? 저는 이제 사회 초년생 네. 기자 초년생 시절에는 좀 많이 신었다가 요즘에는 잘 안 신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예전에는 세태가 좀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취업하면은 뭐 부모님이 뭐 양복이나 구두 이런 거 사주시고 어디 면접 보러 갈 때 막 구두 광 내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수제화나 이 구두를 신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만드는 분들도 많이 줄었겠죠. 많이 줄었죠. 뭐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시내 뭐 번화가를 가다 보면 수제화 매장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많이 안 보이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정확한 통계치는 아니지만 9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이 수제화 장인이 한 10만 명 정도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손에 꼽을 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패션을 좀 아시는 분들이나 네. 뭐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사회 초년생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수제화를 맞춰 신는다라는 말을 좀 종종 듣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기성 제품들이 워낙 다양해지고 또 생산 속도도 빨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수제화를 찾는 수요가 좀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종사자 역시 감소하면서 이 기술 계승도 안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이걸 배우려고 오는 젊은이도 많지 않을 거고 시장 자체도 또 줄어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능인들도 줄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러면 어떤 분을 그 찾아가야 되나 좀 고민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모수가 많지 않으니까 어떤 분을 만나신 거예요? 제가 만난 분은 이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제화 이 기능인 그리고 네. 이제 뭐 장인이라고도 하는데 장인이었는데 한 15년 정도 경력이 된 분이었고요. 네. 학창 시절 이 고등학생 때부터 신발을 워낙 좋아해서 이 모은 신발만 하더라도 한 수백 켤레가 넘었다고 합니다. 와. 이 신발을 계속 모으다가 네네. 이 직접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20대 때 이 서울 송수동 이 구두거리 있잖아요. 네네.
그쪽으로 무작정 이제 올라와서 구두방에서 알바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수제화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뭐 당시만 해도 수제화를 만드는 학원이나 뭐 공방 이런 게 좀 흔치가 않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제화 장인들을 만나서 기술을 좀 전수해달라고 쪼르기도 하고 뭐 쓰레기통에 신발들 좀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 다 수거해가지고 그 신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하나 다 뜯어서 이 분해를 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 요즘에 그 취미생활로 가죽공예 배우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가죽공예의 끝판왕이 구두 아닙니까? 그렇죠. 가방 넘어서 이제 구두 너무 이렇게 어렵죠. 넘어가죠. 너무 어렵죠. 근데 이제 이거는 수제화, 손으로 만드는 그런 구두인데 역시 수제화의 가장 큰 장점은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에는 그 신발도 온라인으로 많이 사잖아요. 네. 마켓 통해서. 그냥 사이즈만 알면.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또 브랜드별로 사이즈가 다 다르다 보니까 요거 이뻐서 샀는데 종종 안 맞는 경우도 생기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제화는 자신의 발에 딱 맞게 제작이 되니까 그런 불편함은 없고 뭐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요즘에는 뭐 그 티 안 나는 키높이 신발. 티 안 나는 키높이 신발. 그게 그렇죠. 중요하고요. 티 안 나는. 그게 가장 핵심이 있죠. 티 안 나는 키높이 신발이나 뭐 발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발 볼이 넓은 사람 아니면 저처럼 이제 칼발. 네. 칼발이시군요. 발 좁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구두로 오래 신으면 이제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맞춤형 신발로 그래서 이제 쓰려는 그런 수요도 있는 거고요. 당연히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만드는데. 들어보니까 이 신발 하나 만드는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처음에는 이제 신발의 패턴을 설계를 하고 어떤 신발을 만들지 설계를 하고 뭐 가죽을 재단 그리고 가죽 두께 조정 뭐 재봉한 뒤에 이 라스팅이라고 하는데 이 구두에 가죽을 씌우고 망치질을 하면서 신발 형태를 잡는 왜 우리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좀 본 기억이 있으실 텐데 이런 라스팅 작업을 끝 마치고 나서 이제 중창, 밑창 가공을 한 뒤에 염색 그리고 광내기, 마무리 작업 이런 굉장히 복잡한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이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이 이 라스팅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 일일이 사람 손으로 이 가죽을 다 땡기고 망치로 때려서 모양을 만들어야 해서 보통 이제 반나절이나 뭐 하루 이상 걸린다고 하고요. 보통 이제 천연 가죽으로 구두 한 켤레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평균 한 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닷새 정도. 영업일로 따지면 딱 일주일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면 비싸지 않을까요? 가격대가 좀 비싼데 뭐 기성 제품도 비싼 제품들이 많으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만드는 수제화 신발은 한 60만 원 선에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야, 60만 원이요? 네, 출발이 이제 평균가가 60만 원 정도부터 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가죽을 쓰느냐 그리고 어떤 디테일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신발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수제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그걸 파는 가게도 줄어들면 이제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가격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 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생산 단가를 좀 낮추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또 그게 수제화만의 매력이고 매력이죠. 또 일부 부분에서는 뭐 장애인분들도 이거 만드시기도 하고 좀 수제화 가격을 좀 낮추려는 노력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거 가죽공예도 아니고 이제 실제로 구두를 만들다 보면 손 많이 다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 신발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를 보니까 보통 이제 망치 그리고 뭐 가위, 칼 그리고 큰 바늘, 뭐 재봉기 같이 굉장히 날카롭고 위험한 도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만난 분도 이 오른쪽 검지 손가락 관절을 하도 많이 써서 이 뼈가 좀 녹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모양이 좀 비틀어진 형태로 변했었는데 그리고 뭐 손에는 찢어진 흉터, 뭐 이 갈라진 흉터가 셀 수 없이 많았고 보통 이제 수제화 공방에 요즘에 그 배우러 오는 분들 중에서 처음에는 잘 배우시다가 다쳐서 그만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좀 위험한 과정이기도 하죠. 안타깝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제화 만드는 일을 놓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이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예전에 이분이 그 작업실 근처에서 자주 시켜 먹던 중국집 사장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무지외반증이라고 이 발이 불편한 이
질병을 좀 앓고 있었는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생 구두를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연한 계기로 이 사장님에게 처음으로 구두를 만들어 준 거죠. 그러고 나서 사무실을 옮기고 뭐 이래저래 바쁜 생활을 하다가 한 5년쯤 지난 뒤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이 중국집 사장님을 만났는데 네네네. 그때 이분이 만든 구두를 신고 결혼식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좀 묘한 이런 감정이 좀 들었다고 하는데 이 직업의 장점 중에 하나가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이렇게 좀 기능들을 살려서 만든 신발들을 직접 만들어서 신을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꼭 맞는 신발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 뭐 영화를 봐도 그렇고 아버지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준 구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줄 때 그 마음 또 그걸 신을 때마다 생각나고. 네. 근데 이게 손재주 좋은 사람들도 이거는 되게 배우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숙련 기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숙련 기간이 좀 필요하고요. 사실 이 수제화를 만든다라는 작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복잡한 과정과 이 어느 정도의 숙련 기간이 좀 필요한 이 작업인데 요즘에 그 수제화 공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방이 뭐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손재주가 있는 분들은 3개월 만에 뭐 자신이 생각한 운동화나 구두를 뚝딱 만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뭐 6개월, 1년이 지나도 이 한 켤레를 완성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걸 봐서는 굉장히 끊임없이 오래 하는 사람이 이 수제화 장인으로 좀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명품이라는 게 이런 거죠. 직접 손으로 한 땀 한 땀 그리고 오래 쓰고 대를 이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이분들이 수제화 장인분들이 또 이제 명품을 만드는 장인분들로 계속해서 우리 산업에도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한경자벤조이 강홍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2부에서는요. 이 서울만이 전부가 아니다. 지역 상권을 부활시키는 사람을 만나서 지역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해야지 더 잘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돌아오겠습니다.